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색에너지 포럼의 황인석 국장입니다. 오늘은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국제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노력들을 했고, 최근에 그린 뉴딜과 같은 그런 정책들이 국내에도 많은 그런 변화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 정책이 현재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1992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기후변화 협약, 또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파리 협정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나 흐름들을 이해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에 이후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볼 건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단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대기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글로벌 워밍의 요소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가 뭔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구라는 대기 안에는 약 0.03%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얇은 농도의 그 온실가스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로 이렇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양체의 근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가스는 그런 내용과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일단 온실가스는 모든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빛이 일부는 지구에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 빛과 관련된 에너지가 절반 이상은 또 이렇게 지구 바깥으로 반사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지구 온난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그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고 있고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정 기간에 또 장기간에 걸쳐서 지구의 기온이 변화하는 그 기후의 변화를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는 지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그런 기후의 변동이나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 인류 활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서 현재의 기후변화는 인류 활동의 결과다라고 99.9%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아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온실가스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온실가스, 그 대표적인 것들이 프리온가스죠. 그 프리온가스가 현재 지금 신냉매라고 부르는 HFC, 수소불화탄소, 또 과불화탄소, 또 육불화학 같은 가스들이 적은 양이지만 이 가스를 쓰면서 지구 온난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요. 국제사회가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들을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의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와 관련한 그 상호관계가 어떤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관측 이래 1870년대에 지구 대기 내에 들어있는 온실가스 농도가 평균 290 ppm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바깥의 대기들은 평균 400 ppm의 농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만에 100 ppm 이상의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고, 이 온실가스가
각 국가별로 배출하는 농도와 그 속도가 다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는 이 온실가스가 과거에는 미국이 가장 많이 배출했고요. 지금은 중국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배출한 나라는 유럽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 인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지구온난화에 기여도가 높은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했을 때는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 또 가장 오랫동안 배출한 그 국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지구의 여러 가지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현상들로 일어납니다. 해수면이 작게는 지표면의 온도가 작게는 2도, 또 많게는 6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IPCC 보고서가 이렇게 그 과학적인 연도를 증명을 하고 있고요. 또 약간의 0.64, 0.68도라는 작은 온도가 북극의 수많은 해빙에들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상승은 적게는 20cm, 많게는 1.5m 이상 해수면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각 국가들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의 저감 문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그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후변화 협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1979년부터 이 기후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논의들이 1992년에 이르면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어내는 그 계기가 됩니다. 약 13년의 논의 끝에 유엔에서 1972년에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가진 20년을 기념해서 리우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갖게 되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세 가지 협약이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산림원칙이라는 세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속에서 인류가 리우 선언과 관련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리우 행동계획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위원회를 유엔이 이때부터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개념도 이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도 1992년에 모든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다라는 그 기본 틀에 협약을 채택을 합니다. 그 협약이 바로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1992년에 이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 때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각 국가들이 감축한다라는 자율성, 비구속적 협약으로 기후변화 협약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기후변화 협약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강제성을 가진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협약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상들이 있었고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제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을 가지고 개도국에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안 준다라는 베를린 위임상을 채택하면서 1997년이 되면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교토 회의에서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 의정서가 바로 교토 의정서가 됩니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들이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라고 하는 골자입니다. 그리고 개도국에는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이때 한국과 멕시코는 각 국가의 개별 사항의 특수성을 우려해서 한국과 멕시코는
온실가스 감축 규정에서 빼줬습니다. 1997년에는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IMF에 돈을 빌려다니는 그런 긴박한 그런 나라적 상황이 있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멕시코는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정을 고려해서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제외시켜줬습니다. 그 이후에 온실가스와 관련한 국제사회 협상들은 이렇게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후에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그런 논의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를 선택하고 부소속 1국가, 부소속 2국가, 그리고 비부속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의무 규정들을 주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담은 것이 바로 2001년도에 마라케시에서 만들어진 합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국제체제의 기본 틀, 그 틀을 만든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 체제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 교토의정서가 러시아가 이 의정서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유가 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습니다. WTO에 가입시켜주겠다라는 유인책을 만들어냈고요. 그 유인책에 러시아가 휴후보다는 국내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타겟으로 이 기준에 서명을 했고요. 이 러시아가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을 제외하고 55 조항을 만족하게 되면서 2005년 2월 16일 날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이 교토의정서는 골자가 뭐냐면 1차 감축 공약 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줄인다라는 그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이 끊임없이 이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부분에서 방해자로, 물론 교토의정서를 만드는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턴, 그 다음에 엘고 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교토에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미국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면서 교토의정서가 발효가 됐습니다만 불구하고 2001년도에 공화당의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토의정서를 탈퇴를 하게 되고요. 그 탈퇴를 한 이후에도 교토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만드는 부분에서 미국은 적극적인 리더자 역할에서 적극적인 방해자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파리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를 줄이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국제사회가 이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각 당사국들이 어떤 역할과 국제협력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난항을 거듭한 그 협상의 결과물이 현재에 이루고 있는 파리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당사국들이 국제사회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에서부터 6도까지 오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지구에 있는 모든 당사국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1.5도 이내로 오르게 하는데 노력한다. 가능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미래 사회가 아주 정보화되고 밝은 것 같죠. 미래 사회는 더 어두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1.5도 이내로 노리는데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한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파리 협정에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당사국들이 매 5년마다 현재보다 상한 상향된 목표를 내어나가라 라는 것이 국가별 감축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매 5년마다 보고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긍정 가능한 그 내용에 대한 이용 목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점검 시기가 2023년입니다. 여기서 그 목표 달성을 못한 나라는 WTO라는 경제기구를 통해서 각 당사국에게
어떠한 제재를 취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에는 단순하게 지구가 올라가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에 대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한 이행수단으로는 녹색기후기금을 만들어서 개도국에게 이 금액들을 적응기금, 방금 얘기한 방글라데시에 있는 기후난민들을 옮기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녹색기후기금을 쓰도록, 그래서 개도국의 기후난민 문제나 개도국의 기후 적응과 관련한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재원들을 국제사회가 내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미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협정에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 국가별의 어떤 능력 배양, 그리고 이 지원받아 있는 그 기금을 통해서 국가들이 그와 관련한 어떤 이행사항들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도국과 선진국이 각 절차와 방법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당사국들이 그와 관련한 역량교환과 이행과 관련한 투명성들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 또 2025년까지 국제사회가 1차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토체제는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데, 이제 파리협정이라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스스로 그 목표를 정하고 매 5년마다 매우 의욕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점검이 2023년 또 2025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기후변화 협약이 97년도에 교토 이전서, 2015년도에 파리협정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서 이 파리협정은 이제 어떤 국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모든 국가들이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지배하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게 되고요. 각 모든 국가들이 매 5년마다 아주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적극성, 그리고 이 보고서를 내지 않은 나라에 대한 후속순들을 만들었습니다. 법적인 그런 문서로. 그리고 온실가스만 줄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응, 또 피해 정도, 그리고 흡수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뭐랄까요, 이와 관련한 투명성 그런 방법들 같이 포괄하는 포괄성 그런 측면까지 들어있어서 파리협정이 이제 지구적인 하나의 환경 질서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들이 에너지도 재정지원과 기술주의라는 그런 유인책을 통해서 이제 남북 관계의 환경 문제와 관련한 그 갈등들이 일정 정도 사라지고 남북 협력을 체계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환경과 관련한 약 40여 개의 환경 조약 중에 가장 강력한 그 협약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포스트 교토 체제, 파리협정은 주권 국가로부터 독자성을 갖게 되는 하나의 국제사회의 질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온실가스를 이제 모든 국가가 줄여야 하는 그런 당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도에 IMF를 당한 나라라고 온실가스 강제 감축 업무를 이렇게 제외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2030년에 대한민국의 국가 감축 목표는 BAU 대비 10%를 줄입니다. 지금 이미 6억 5천만 톤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2030년, 10년 후에는 약 8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 성장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그런 사회적 투자가 일어날 건데, 거기에 맞춰서 2030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에 배출 예정인 온실가스의 37%, 약 5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UNEP에서 에미션 갭 리포트라는 리포트를 내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미 과거에 제시한 2020년 목표보다 후퇴된다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있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9년, 2018년도에 한국이 이와 관련해서 목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바꾼 목표는 똑같이 2030년에 BAU 대비 37%를 줄이는데 국내에서 32% 그리고 국외에서 약 4.5%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이 말은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줄이는 그 부담을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 하면서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산업계에서 투자가 있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두가 바로 우리가 2030년에 저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염두에서 기업의 전환, 에너지 소비 패턴의 구조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하는 그 과정에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녹색 에너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형태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을 때 앞으로의 10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BAU 대비 37%는 대한민국에게 발등의 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린 뉴딜 또 에너지 전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부터 우리는 최소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와 관련한